이 시간에는 국경 관리로서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는 이 비자 문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국경 관리라는 것은 무비자 협정을 맺었을 경우는 그냥 뭐 비자 없이 그냥 왔다 갔다 하지만 국경을 관리하고 통제를 할 때는 어떤 문서에 의한 확인을 통해서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을 허용한다든지 막는다든지 그런 건데 그 문서의 확인의 과정이 곧 비자입니다. 그래서 국경 관리는 결국은 비자에 의해서 형성이 된다. 그리고 이주 정책의 결과는 비자 형태로 개인에게 발부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비자 정책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국제 이주가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원거리 통제, 아까 원거리 통제라는 건 뭐죠? 그 사람이 출신국에 파견되어 있는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비자를 발급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A 나라에서 B 나라로 갈 수 있는데 B 나라에서 미리 A 나라 사람들이 들어오든지 아니면 안 되든지 그런 이제 결정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비자 발급을 통해서 국경 관리를 하게 되는데 국경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이게 몇 가지 기준들이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국경 관리는 그 시민권과 관련됐다. 국민으로서 편입될 수 있는가 없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해 봐야 되고 두 번째는 공적 관여 다시 말해서 이주를 받아들인 나라의 공동체적인 공동의 이익 이런 것하고 어떻게 이렇게 연관되어 있는가 이런 것에 의해서 이주의 문제를 결정을 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러한 국가의 시민권 그리고 국민들의 이익 이런 것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주 관리를 하게 되는데 이주 관리를 하는 그런 장치들을 이제 뭘로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마련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국경 관리로서의 비자 정책은 시민권과 그 시민들의 국민들의 그 공동의 이익 이런 것과 국가의 장치 이런 것들이 두 개가 가장 큰 핵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러한 장치가 있더라도 국가 간에는 권력 관계가 있는 거고 또 통제를 할 때는 관리 통제를 할 때는 그 대상과 목적에 따라서 많이 달라진다라는 것들을 기초로 해서 비자 정책이 만들어진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국경을 넘어선 그 이주는 결국 시민권, 국민이라는 이러한 것과 그 다음에 시민권을 가진 국민들과 관련된 공적인 영역과의 관계에 의해서 국경을 넓힐 것인지 좁힐 것인지 이런 것들을 결정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민권 그리고 공적 영역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 가이드라인 다시 말해서 기준점이 있는데 질적인 영역과 양적인 영역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질적인 영역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 첫 번째는 경제적 이해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에서 진출한 기업이 한국에 들어오려고 하는 그 나라에 얼마만큼 우리나라의 기업이 진출돼 있고 우리나라의 기업이 그 나라에 얼마만큼 투자를 했는지 그리고 그 나라는 우리나라의 물건을 얼마나 수입하고 있는지 이런 것에 의한 경제적 이해관계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국경을 넓히기도 하고 좁히기도 하는 그런 관점이 하나 있다. 두 번째 국경을 넓히고 좁히고 이런 문제는 국가의 정체성과 관련된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결혼 이민자 같은 경우는 한국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보이지 않는 가이드라인은 뭐냐면 너무 그러니까 한국의 문화와 유사 문화권의 사람들을 결혼 이민자로서 국민의 배우자로서 받아들이는 것을 선호한다. 그래서 한국에서 결혼 이주 여성이 가장 많은 나라가 중국, 베트남이라 그랬죠.
중국, 베트남이 많은 이유는 뭘까? 무슨 경제적인 이유도 있겠지만은 문화적 유사권, 공동의 유교 문화권,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국가 정체성을 하는데 너무 이질적인 문화나 종교를 가진 이런 것에는 조금 이렇게 거리두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한국 사회는 뭐 유교, 불교, 기독교 이런 것을 많이 친숙합니다. 그러나 이슬람권에 관련해서는 굉장히 아직도 친숙하지 못하고 또 거리두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국가 정체성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국내에 있어서 이주 노동자, 이슬람권의 이주 노동자로 오는 거는 많이 포용적으로 이렇게 하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이 국민이 된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보이지 않는 가이드라인이 있어서 그런 쪽의 영역은 많이 문이 좁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국가의 정체성 이런 것하고 관계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국가 안보와 관련된 이런 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특별히 9.11 미국의 테러 사건 이후에 그 이슬람 포비아가 발생했죠. 그래서 알카에다랄지 이런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이슬람 세력과 관련된 연관된 사람들 이런 것은 국민의 안전을 해치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런 쪽 사람들은 이렇게 관리하고 통제해서 국내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이러한 정책을 취하기도 하고 또 한 측면에서는 그 유엔 인권 협약 기준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인본주의적인 입장에서 인권적으로 종교나 뭐 이런 것들 문화가 다르고 사상이 다르다 할지라도 인권의 차원에서 포함시켜줘야 될 사람들은 어떤 방식으로 어떤 절차의 과정에서 할 건지 이러한 그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 이주에 의해서 국내에 들어오는 이주민들에 있어서 절대 기준은 과연 이 사람들을 우리가 받아들였을 때 국가의 이익이 되는지 그리고 국민들이 이 사람들을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건지 말 건지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아무리 인권의 차원에서 난민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국민의 여론이 부정적인 여론이 많이 할 경우는 국가가 난민을 수용하는 것 이런 것들을 잘 못하죠. 주저주저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민들을 수용해야 된다. 국제 기준에서 난민들을 수용해야 된다. 이렇게 했을 때는 무조건적으로 다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작동하는 원리가 양적 가이드라인입니다. 그래서 할당제를 설정하는 거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주 노동자들을 받아들일 때도 뭐 베트남이나 캄보디아나 필리핀이나 이런 쪽에 있는 이주 노동자들이 신청하는 사람마다 이렇게 다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숫자를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의 할당량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할당량에 의해서 관리하고 통제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A라는 나라의 사람들이 너무 많을 경우 다음 해에 그 나라 들어오는 사람들 수를 좀 줄인다든지 이런 게 할당 쿼터제에 의해서 결국은 이주 노동자들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그러한 수단들을 이렇게 갖게 되는 그러한 기준을 그 비자 발급하거나 이럴 때 이러한 내용의 영역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주 비자 발급하고 국경 관리를 함에 있어서 모든 국가의 장치들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 모든 입국의 결정권은 누가 있다? 국가가 있다. 국가. 그래서 입국을 받아들일 거냐 말 거냐 이것은 그 입국의 결정권은 그 나라의 국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모든 시민들이 다 내가 한때는 그 중국에 관광 갈 때 다 누구나 다 갈 수 있잖아요. 그죠? 무비자로 다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런데 중국과 갈등에 있는 어떤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들어오지 못하도록 통제를 하는 거죠. 근데 왜 저 사람은 갈 수 있는데 왜 나는 못 가냐?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국의 결정권은 국가에 있다. 그래서 그 국가에서는 입국할 수 있는 사람,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 일반적인 상황에서 입국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범주화한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한국에 들어왔을 때 이민자로 들어올 거냐, 비이민자로 들어올 거냐. 이민자로 되느라는 건 뭐예요? 영주권이나 국적을 가질 수 있는 영역에 포함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이제 이민 비자하고 그 다음에 그렇지 않고 여기 있다가 갈 사람 이런 것은 비이민 비자 영역으로 이렇게 크게 범주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에서 이게 사회통합 정책을 할 때도 그 이민 비자, 영주권이나 국적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는 사회통합의 적극적인 대상이에요. 그러나 여기 있다가 앞으로 갈 사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게 포섭적 혹은 차별적인 이러한 정책이 들은 거죠. 예를 들면 이주 노동자 같은 경우는 사회통합 프로그램에 있어서 포섭적 배제 대상인 거예요. 포섭적 배제 대상이라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포섭적이다. 그러면 이주 노동자가 들어와서 한국 사회에 잘 적응하고 한국 언어나 이제 문화를 통해서 이게 한국 사회에 잘 적응하도록 돕지만 그러나 이 사람이 한국에 정착해서 눌러 사는 것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배제 대상이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제 이 배제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조건을 갖출 때 사회통합 대상으로 그 문을 열어놓기도 한다. 다시 말해서 어떤 조건이라는 것은 어떤 기술, 지식 이런 것들을 전문성 이런 것을 확보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이민의 가능성도 사회통합의 대상으로도 열어놓는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관리의 범주를 이민자, 다시 말해서 이민비자, 영주권, 국적을 겨냥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로 이렇게 구별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출입국 관리 통제는 사실은 비이민 이민 비자, 다시 말해서 영주권과 영주권과 국적에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면 사회 통합적인 그런 접근을 하지만 비이민 비자 같은 경우는 돌아갈 사람에 대해서는 어쩌적인 배제의 영역으로서 관리 통제 대상의 영역이 더 많다라는 것, 비이민 비자보다는 상대적으로 많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비이민 비자 관리 같은 경우는 이주 목적에 따라서 비자의 유형과 또 체류 기간, 또 체류했을 때의 어떤 권한 이런 것들을 이제 구별을 하는 거죠. 그러나 이민 비자는 어떻게 되죠? 체류 기간이 이제 무한정으로 된다든지 어떤 일도 다 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그래서 뭐 기간과 권한 이런 것들이 이렇게 상당히 그 유연성하고 개방되어 있는 형태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국경 관리를 함에 있어서 이 국경 관리의 장치들 중에 하나는 문서화를 활동한다.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죠. 국경 관리와 통제는 문서의 과정을 반드시 거친다 그럽니다. 그래서 문서화의 과정은 개인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문서화라는 것은 국경을 넘어서는 사람들의 개인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기록을 하고 그 사람이 가지고 국경을 넘을 수 있는 어떤 경제적 능력이랄지 뭐 기술적인 것들을 보유하고 있다든지 어떤 학력이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문서로 증명할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을 기초로 해서 이주 목적과 기간과 횟수 이런 것들을 문서로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때로는 그 이주민에 관련해서 국가에서 어떤 사람은 받아주는데 어떤 사람은 안 받아줘요. 똑같은 출신의 국가인데 왜 누구는 받아주고 누구는 안 받아줘요. 그거는 어떤 사람을 차별하는 것들이 아니라 문서에 의해서 어떤 사람은 자격의 요건을 갖췄고 어떤 사람은 자격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비자 발급이 안 됐을 때는 어떤 비자를 주는 나라의 잘못이 아니라 개인이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그래서 개인이 국경을 넘으려면 그 나라가 요구하는 자격 요건을 갖춰야 된다. 그래서 비자를 못 받는 이유는 뭐예요? 결국은 개인의 문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주 노동자들이 예를 들면 내가 네팔 노동자예요. 나도 한국에 가서 일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웃집에 사는 네팔 노동자는 한국에 가고 나는 왜 한국에 못 가는가? 그거는 뭐예요? 이웃집에 살고 있는 노동자는 한국어 과정을 패스를 해서 그 사람은 자격을 갖춰서 한국에 가게 되는 거고 나는 한국의 시험에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나는 못 가는 거예요. 아무리 노동력이 내가 더 좋다 하더라도 요건을 갖추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나는 못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나는 어떻게 돼요? 내가 못 가게 된 것은 결국 한국어 시험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나는 빨리 노동력은 높지만은 한국어 시험에 패스해가지고 그 다음에 내가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런 과정이 뭐예요? 훈육화예요. 그래서 비자를 받아주는 나라에서 요건에 내가 맞추어서 내가 수능적으로 그 조건을 갖추게 되는 것. 이런 것들이 문서화의 과정에서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이고, 또 문서화를 통한 개인의 관리 통제, 국제 이주의 개인의 관리 통제 중에 하나는 어떻게 보면 자의적 판단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애매한데, 자의적 판단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한국에 가고 싶어요. 그래서 한국에 가고 싶어서 지금 있는 한국 대사관에 가서 비자 신청을 했어요. 근데 비자 신청하는 그 담당 공무원이 나한테 비자를 안 내줘요. 비자를 안 내주는 겁니다. 그래서 난 화가 나가지고 왜 나한테 비자를 안 내주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그 담당 영사관이 보았을 때 저 사람의 품행이나 태도나 이런 것을 보고서 판단하는 거죠. 이런 자의적 판단인 거예요. 제가 이게 2005년도에 제가 일하는 현장에서 저희 실무자들하고 이제 미국에 갈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몇 사람하고 미국 대사관에서 그때는 이제 미국에 갈 때는 비자를 받고 가야 돼요. 그래서 비자를 신청했습니다. 근데 네 사람이 신청을 했는데 그 중에 세 사람은 비자를 받았고 한 사람은 비자를 못 받았어요. 근데 비자 못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영국에서 석사과정까지 다 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비자를 못 받았어요.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막 항의를 하고 막 그랬어요. 그래도 비자가 안 나오는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은 미국에 가는 비자를 못 받을 이유가 없어요. 경제적 능력도 되고 다 되고 됐는데도 왜 안 되느냐. 이렇게 했는데 알아보니까 두 가지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는 품행에 관한 문제. 짧은 바지에 슬리퍼를 신고 아주 막 이렇게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담당 공무원의 품행에 관련된 문제가 어떻게 보면 눈에 거슬렸던 거고, 이 사람은 여성으로서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담당 공무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거죠. 만약에 이 여성에게 비자를 줄 경우 미국에 가서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고 거기서 눌러 앉을 가능성이 있다. 라고 이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 사람한테 물어봐서 너 미국에 가서 그쪽에 시민권자하고 결혼해서 눌려 살래 안 살래 이런 거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담당 공무원이 봤을 때 그런 개연성이 높다. 자의적 판단에 의해서 비자를 안 준 겁니다. 그래서 이 자의적 판단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기준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위험한 요소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당 공무원에게 비자를 발급하는 담당 공무원에게 자의적 판단의 권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문서화를 통해서 국제 이주가 이루어지는 그런 것을 관리 통제하는 것들이 또 하나의 그 메커니즘이고 시스템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이주 노동자 관련해서도 그렇습니다. 이주 노동자들을 예를 들면 이제 관리하고 통제하는 방법이 뭐냐? 그래서 이주 노동자들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방법에 있어서 긍정적인 접근과 부정적인 접근이 있어요. 그래서 이주 노동자들은 결국은 들어왔다가 다시 돌아갈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것은 뭐냐? 제2국의 확대, 한국에 들어와서 일을 하고 다시 자기 나라에 갔다가 다시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 그 대신 조건이 뭐냐? 한 사업장에서 계속 일을 했을 경우, 성실하게 일을 했을 경우, 다시 자기 나라에 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9년 8개월까지 일할 수 있다라는 이런 거죠. 그래서 이 사람에게 긍정적인 것으로 비자를 한 번 더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이주 노동자들을 비자 문제로 인해서 수능적인 그 형태로 통제를 하는 거죠. 긍정적인 것으로 인해서. 그러면 이주 노동자들은 비자를 한 번 더 받기 위해서 그 사업장에 오랜 동안 힘들고 어렵더라도 오랜 동안 계속해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주 노동자들을 관리 통제하는 거다. 또 하나는
이주 노동자들을 또 이미 들어와 있는 이주 노동자들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방법은 뭐예요? 체류 자격의 확대. 다시 말해서 단순 이주 노동자로 E9 비자를 가지고 왔는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숙련 기술이 있다든지 어떤 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언어 문화 능력 이런 개인적인 능력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이 현재 E9 비자 단순 노동자에서 전문 기술 노동자인 E7 비자로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준다든지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죠? 한국에 와서 지속적으로 더 열심히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수능적으로 이렇게 되도록 이렇게 하는 거죠.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이주 노동자의 관리 통제 이런 것들을 긍정적으로 하는 거예요. 또 하나의 경우는 어떻게 해요? 자기 나라에 휴가로 갔다 올 수 있도록 한다든지 또 어떤 경우는 가족을 초청할 수 있게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긍정적으로 이주 노동자들을 이미 들어와 있는 이주 노동자들을 관리 통제하는 것이다. 그래서 국경 관리는 적극적으로 국경선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에서부터 그렇게 관리를 하게 되는데 또 이주 노동자와 관련해서 조금 더 부정적인 방법으로는 어떻게 하느냐 이제 앞에 긍정적인 접근이 당근이라고 한다면 부정적인 접근은 채찍인 거죠. 그래서 비자를 허용받은 문서 바깥에 문서를 벗어난 문서에서 허용한 범위 바깥에서의 활동을 했을 경우 추방을 한다든지 벌금을 낸다든지 다시 들어오는 것을 통제를 한다든지 구금을 시킨다든지 이런 방법을 하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이미 들어와 있는 국경 안에 들어와 있는 그 이주 노동자들을 관리 통제하는 것 방법 중에 하나가 불법 체류 미등록 이주 노동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을 합법화해주는 이제 그런 과정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불법 체류 이주 노동자들에 대한 합법화 과정은 미국에서는 1947년도에 멕시코 노동자들을 처음 이렇게 실시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에 들어와 있는 멕시코 노동자들이 불법 체류 노동자들이 많았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문서화를 통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합법 체류자를 이렇게 만들어졌던 거죠. 그리고 1981년도부터 1983년도 그때는 어떻게 되냐? 어떻게 보면 이제 미등록 이주 노동자들의 고용 기업이 미등록 이주 노동자의 고용을 합법화 해줬는데 그래서 이게 미등록 이주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그 가족도 합법화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가족들 같은 경우는 이제 단기간 합법 체류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보다 더 적극적으로는 1990년도에 미국이 이민법 개정을 해서 불법 체류자들을 합법화해 줬을 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도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이렇게 허용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의 그 이주 노동자 관련해서 합법화 과정은 어떻게 보면 개인인 거죠. 가족은 포함하지 않고 개인만 합법화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 합법화 과정은 뭐 한국에서도 여러 차례 불법 체류 미등록 이주 노동자 합법화 해줬는데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그러죠. 이거 1980년입니다. 1980년 이후에 그 남쪽 유럽에서 320만 명을 사면을 해줬고 이탈리아에서는 140만 명 그리고 스페인에서는 54만 명 그리고 스위스에서는 15,000명 이렇게 해준 겁니다.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도 합법화 미등록 이주 노동자 곧 불법 체류자를 합법화 해주는 것을 반대를 했는데 2007년 이후부터는 본국에 송환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합법화 해줄 수 있는 그런 길을 많이 열어준 거죠.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도 난민 신청을 했지만 난민이 불허가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나라에 돌아가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본국 송환 불가의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 한국에도 꽤 있는데 이런 사람들도 이 합법화의 길이 독일 사례나 이런 기타 여러 국가 나라의 사례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주 노동자 미등록 문서화되지 못한 그러한 국경 관리 이것에 관련해서는 이주 노동자에게뿐만 아니라 사용자에게도 그렇게 한다. 사용자에게도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사용자에게 어떻게 보면 그 의무 조항과 처벌의 조항을 놓아서
그 미등록 이주 노동자들의 고용과 통제를 이렇게 하게 되는데 1970년도부터 유럽서 그 사용자 처벌을 강화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지만 앞서 얘기한 대로 국경 관리가 1882년 그때 이제 이주 노동자 그 중국 노동자를 유입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을 때 만약에 고위 관리나 상인이나 유학생 아닌 사람들을 배에다 태워가지고 오면 미국 정부에서 어떻게 했죠? 그 배에다가 태우고 온 그 선주에게 벌금을 부과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용자를 제지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한국에서도 이주 노동자를 고용할 때는 어떻게 사용자가 그 30인 그 중소기업체라는 걸 확인을 해주고 그다음에 고용허가를 신청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 직원을 모집 공고하고 뭐 이런 여러 절차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한국에서도 어떻게 해요? 처음에 이제 내국인을 구하는 노력을 먼저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안 됐을 때는 이주노동자 고용 신청을 하게 되고 결국은 이주노동자들을 모집 공고를 내고 고용을 하게 된다. 그래서 만약에 그것을 지켜지지 않을 경우 범칙금, 강제 퇴거 비용, 임금, 뭐 미납금, 세부, 사회보장비 납부 이런 것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노동시장 통제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노동자뿐만 아니라 사용자도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우리가 그 비자 발급에 있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세 번째인데요. 반영통한 뭐 권력 관계 이건 뭐 복잡한 말은 아니고 비자를 발급함에 있어서 국가의 경제력이나 군사력이나 이런 것의 규모에 따라서 많이 달라진다. 다시 말해서 미국 사람들은 세계 어느 나라나 갈 수 있지만 가난한 나라 사람들은 세계 어느 나라나 갈 수가 없다. 그리고 비자를 받아야 되고 비자 발급도 까다롭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과 관련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강대국인 미국인들이 제3세계에 입국할 때 그 사람의 학력이 뭐고 언어 능력이 얼마고 이런 거 다 조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무비자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길을 열어주지만 제3세계 사람들은 관리하고 통제되고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는 이제 국경 관리를 할 때 통제를 할 수 있는 그 대상, 그다음에 목적 이런 것들을 분명히 하게 되는데 말씀드린 대로 국경 관리를 사람의 이주에 관련해서는 어떤 대상을 문서화하고 코드화시켜서 비자의 종류를 그렇게 만들고 비자의 종류에 따라서 그 사람의 입국의 목적, 기간 뭐 이런 것들을 정하게 된다. 그리고 또 합법 체류에 내 있다 하더라도 무작위적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숫자 조절이 필요할 때는 뭐예요? 쿼터제를 통해서도 합법적으로 이주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통제당하는 수가 있는데 그거는 결국은 쿼터제라는 수단을 통해서 그렇게 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주 통제와 관리에 관련해서 그러면 국민의 여론이 어떤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잠깐만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주 노동자가 들어오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서는 굉장히 환영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게 부족한 노동력을 공급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업 내에 노동조합들이 힘이 셀 경우 노동자의 힘을 뺄 수 있고 만약에 노동조합이 파업을 하게 될 경우 이주 노동자에 있어서 인력 대체를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들은 이주 노동자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나 거꾸로 보수층에서는 이주 노동자들이 들어오는 걸 반대를 해요. 사실은 기업은 어떻게 보면 시장의 자유 이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보면 시장의 자유는 그 보수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자기의 사회 경제의 논리입니다. 그런데 정작 기업에서는 이주 노동자들을 시장의 논리를 받아들이는 이주 노동자들이 들어오는 걸 환영을 해요. 그런데 이념적으로 보수층인 사람은 시장의 자유를 강조하고 그것을 관철시키려고 하지만 전통 문화를 파괴한다든지 국민의 일자리를 뺏는다라는 그런 이유로 반다문화주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보수 진영이지만 기업과 일반 사회의 보수 진영하고는 입장이 많이 나누어졌다. 그러면 진보 진영에서는 그 여론이 어떤가? 진보 진영에서는 그 시민사회 영역에서는 그 국제 이주와 관련해서 개인의 권리와
그 인권, 인본주의에 있어서 자유로운 그 국경을 넘나든 이동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민사회 영역에서는 환영을 합니다. 그러나 진보 진영에서 노동조합이나 이런 데서는 같은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이주 노동자들이 들어오는 곳에 노동조합의 힘을 뺀다든지 파업할 때 인력 대차가 있어서 노동조합이 자기의 의견을 관철할 수 없기 때문에 부정적인 역할을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진보 진영도 시민사회와 노동조합의 입장이 이렇게 나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주를 찬성하는 것이 기업과 시민사회라고 한다면 이주를 반대하는 것은 보수와 노동조합인 거예요. 근데 보수와 노동조합은 그 이념적 색채라서 서로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 이주 찬성하는 쪽도 기업과 시민사회는 어떻게 보면 서로의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주와 통제의 관리에 관련해서는 굉장히 의견이 나눈다. 의견이 나뉜다라는 것은 보수와 진보 이것과 상관없는 그러한 것인데 결국은 이주의 관리와 통제는 이념이라기보다는 그 이해관계다. 이해관계라는 거죠. 그 설명드리면 이런 겁니다. 노동조합이 그 이주 노동자들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해관계에 있어서 입장이 나눠진다. 일반적인 노동조합은 이주 노동자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노동조합의 결집을 약화시킨다. 그렇기 때문에 이주 노동자들이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지만 똑같은 노동조합이지만 다른 쪽에서는 이주 노동자들을 받아들이는 걸 환영해요. 특별히 미등록 이주 노동자들을 조합원으로 영입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의 조합이 점점 그 조합원 수도 줄고 조합비도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등록 이주 노동자들을 조합원으로 받아들여서 그 조합의 능력을 강화시키고 조합 회비를 받는 거예요. 특별히 중국 동포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건설 노조나 이런 데서도 중국인 중국 동포나 이런 사람들을 노동조합원으로 받아들여요. 과거에는 건설 노조에서 중국인 노동자들을 반대했거든요. 중국에서 온 동포들을. 그런데 중국 동포들을 받아들임으로써 어떻게 해요? 건설 노조의 힘이 커지고 조합비도 많이 높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건설 노조에서는 중국 동포들의 그 이주 노동자가 그 조합원이 되는 것을 받아 환영하는 겁니다. 이런 자기 모순들 같은 노동조합이지만 이해관계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의 그 이주 관리 통제 시스템들이 많이 이제 바뀌고 있다. 특별히 9.11 미국의 9.11 테러 사건 이후에 그 경제력이 강하고 강대국을 중심으로 해서 새롭게 변화되고 있는데 이주 관리와 통제를 어떻게 보면 상품이나 경제적인 이런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안보적인 문제로까지 많이 생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는 과거의 국경의 통제를 문서로 하려고 했는데 지금은